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업이죠.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PM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담배 회사라는 아주 오래된 이미지를 벗고 담배 연기 없는 미래라는 아주 대담한 목표, 이걸 향해 나아가는 회사잖아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PM은 아이코스 같은 비연소 제품, 이걸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변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혁신적인 시도하고 또 여기에 담긴 성장 잠재력, 여기에 좀 주목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변화가 정말 얼마나 큰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되지 않나요? 네, 정말 비전 자체는 담대하죠.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비전 이면에 숨어있는 어떤 위험 요소들, 그리고 넘어야 할 산들,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담배 연기 없는 미래로 가는 길이 과연 순탄할지, 그리고 기존 사업의 그림자는 또 어떻게 작용할지, 새로운 규제 환경은 어떤 변수가 될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현재 주가가 이런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만큼이나 사실 우려도 큰 상황이거든요. 그림, 담배 연기 없는 미래, 이 비전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신제품 몇 개 내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려는 거잖아요. 전통적인 관련 담배, 여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아이코스나 최근에 인수한 진 같은 니코틴 파우치, 이런 혁신적인 비연소 제품, RRPs라고 하죠. 이걸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겠다, 이런 거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상당히 명확해 보여요. 기존 담배 산업에 씌워진 어떤 규제 리스크나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걸 좀 탈피하고 마치 기술주처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서 더 높은 기업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얻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네, 비전 자체의 방향성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에도 어느 정도 맞고요. 하지만 문제는 역시 실행이죠. 이 거대한 전환이 과연 계획대로 또 시장이 기대하는 그런 속도대로 착착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라고 생각해요. 특히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 모든 전환 비용을 감당하는 현금 창출원, 즉 캐시카우가 여전히 논란 많은 그 전통 관련 사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련 사업은 전환의 발판이지만 동시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양날의 검인 셈이죠. 만약에 전환이 생각보다 늦어지거나 비용이 예상보다 커지면 오히려 재무적인 부담만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그렇죠. 관련 사업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PM의 야망은 단순히 그냥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성인 흡연자 전체를 비연소 제품 사용자로 바꾸겠다, 이런 정말 엄청난 목표를 세웠죠. 중국이랑 미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담배 시장 전체를 자신들의 새로운 놀이터, 즉 총잠재 시장, 템으로 삼고 특히 수익성이 좋은 가열식 담배 시장에 아주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말보로라는 아주 강력한 브랜드로 관련 시장에서 1위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비연소 제품의 순매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서 벌써 40%에 육박한다는 점,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 아닌가요? 변화를 확실히 주도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40%라는 숫자 자체는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이 전환 과정에는 막대한 초기 비용, 그러니까 높은 고객 획득 비용 CAC가 들어간다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아이코스 같은 새로운 기기를 개발하는 R&D 비용, 또 생산시설 투자, 그리고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말 대규모 마케팅 비용까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물론 PM의 계산은 있겠죠. 일단 사용자를 아이코스 생태계에 딱 묶어두면 소위 락인 효과죠. 이걸 만들면 장기적으로 마진이 높은 전용 스틱을 계속 팔아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도 남는 훨씬 큰 고객 생애가치, LTV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일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PM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죠.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일단 한번 아이코스 활용자가 되면 히츠나 테리아 같은 전용 스틱을 꾸준히 구매하게 되잖아요. 여기도 중요한 건 이 비연소 스틱이 일반 관련보다 마진율이 더 높다는 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비연소 제품의 자체적인 성장률, 즉 유기적 성장률이 연간 12%에서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건 전환된 고객들로부터 실제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PM이 괜히 2025년까지 전체 순 매출의 50%를 비연소 제품에서 달성하고 판매 국가도 100개국으로 늘리고 심지어 니코틴이 없는 제품으로도 10억 달러 매출을 올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게 아니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LTV가 CAC를 압도한다는 그 모델 자체는 뭐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입니다.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그 LTV가 과연 보장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담배 산업의 가장 큰 변수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규제 리스크거든요. 특정 국가에서 갑자기 세금이 폭등하거나 아니면 심시로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면 그 LTV 계산은 정말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재무 상태를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마이너스 97%로 나오는데 이건 사실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 잠식 상태. 저희 추정으로는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514% 정도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왜곡된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ROE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해요. 실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보려면 총 자산 이익률, ROA나 투자 자본 이익률, ROIC를 봐야 하는데 그 ROA는 대략 한 10%에서 15% 수준 정도로 나타납니다. 잠깐만요. ROA가 10에서 15% 수준이라면 다른 일반적인 소비재 기업들의 평균 ROA가 보통 한 5%에서 8% 정도인 걸 감안하면 이건 훨씬 높은 수치 아닌가요? 이건 오히려 PM의 수익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증거로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매출 총이익률도 65% 전후로 아주 높게 유지되고 있고요. 네네. 그 ROA 수치 자체만 보면 높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높은 수익성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건지 그 근원을 좀 따져봐야 해요. 그 배경에는 말보로 같은 아주 강력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정부 규제를 받는 산업 특성상 경쟁이 상당히 제한되면서 가능한 지속적인 가격 인상 능력, 프라이싱 파워, 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강력한 가격 결정력에 기반이 되는 제품이 여전히 건강에 해롭다는 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전통 관련 담배라는 점,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RLP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PE 배수도 같이 올라갈 거라는 분석, 상관계수 플러스 0.75 가정했던데요. 이것 역시 만약 그렇다면이라는 가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시장이 항상 그렇게 기계적으로 반응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재무 성과하고 앞으로의 예측치, 이 부분을 좀 살펴보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비연소 제품, RRP 매출 비중이 정말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현재 대략 한 38%에서 41% 사이로 추정되는데 회사의 목표는 2025년까지 이걸 50%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건 단순히 매출 구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회사의 수익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관련 사업에 성장성도 높고 마진도 좋은 RRP 사업이 더해지는 아주 이상적인 조합으로 가고 있는 거죠. 2025년이면 대략 관련 매출 60%, RRP 매출 4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 동력 자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여전히 전체 매출의 60% 가까이가 관련 사업에서 나온다는 점, 그리고 그 관련 사업은 구조적으로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계속 상기해야 합니다. PM은 이 줄어드는 판매량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메꾸는 전략을 주로 쓰고 있는데 이 전략이 과연 언제까지 통할지는 사실 미지수예요. 소비자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을 테고 또 각국 정부의 가격 규제 움직임도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올 겁니다. 하지만 RP의 성장세가 워낙 강력해서 전체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2025년 가이던스를 보면 RRP 매출은 연평균 12%에서 18%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관련 매출 성장은 1, 2,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두 사업을 합친 전체 유기적 매출 성장률 목표치가 6에서 8% 수준인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영업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저희 분석에 따르면 전체 제품 출하량이 10% 증가할 때 순수익은 13에서 16%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15에서 20%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출 성장률 6에서 8%보다 영업이익 성장률
11-12.5% 예상, 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건데 이건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고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 때문이죠. 즉, 팔면 팔수록 이익률이 더 좋아지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잘 될 때는 좋지만 반대로 상황이 나빠지면 더 큰 충격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강력한 규제가 갑자기 도입돼서 관련 판매량이 예측보다 단 1%포인트만 더 떨어진다고 해도 연간 순이익은 5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7천만 달러나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게다가 갑작스러운 수요 감소는 팔리지 않고 쌓이는 재고 문제, 즉 재고자산 손상차손, 임페어먼트 찰지라는 회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은행이 부실대출에 대비해서 미리 손실을 예상하고 충당금을 쌓는 것과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PM의 경우는 리스크의 주체가 고객의 신용 상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는 점이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죠. 물론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겠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PM이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꽤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조정 주당순이익 EPS는 1.69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2분기 실적도 비록 매출 101.4억 달러는 예상치를 살짝 밑돌았지만 조정 EPS 1.91달러는 예상을 또 뛰어넘었어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하고 이익의 질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회사 스스로도 연간 조정 희석 EPS 성장률 가이던스를 기존보다 높은 플러스 13%에서 플러스 15%, 그러니까 주당 7.43달러에서 7.56달러로 올려잡았죠. 이건 자신감의 표현 아닐까요? EPS가 시장 예상을 넘어선 건 물론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도 종종 EPS는 예상치를 넘었지만 정작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겨우 턱걸이하는 이런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인지에 대한 의문을 좀 품게 만드는 대목이죠. 여기에 더해서 외환 리스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PM은 아시다시피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달러 환율 변동에 매우 민감해요. 주요 거래 통화들의 가치가 달러 대비 5%만 하락해도 연간 순이익이 1억 달러에서 많게는 3억 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지난 2분기에는 운 좋게 환율이 EPS에 0.02달러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이건 언제든 반대로 작용해서 실적을 깎아먹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거죠. 3분기 전망에 대해서도 저희는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3분기 조정 EPS 가이던스는 2.08달러에서 2.13달러 사이인데요. 저희 분석팀에서는 자체적으로 의사 컨센서스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걸 2.15달러로 조금 더 높게 설정했어요. 과거 가이던스 달성 기록이나 경쟁사들의 최근 실적, 그리고 특히 니코틴 파우치 ZYN의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 의사 컨센서스를 2.15달러로 잡으신 근거는 이해합니다만 정작 회사가 내놓은 공식 가이던스 범위 2.08에서 2.13달러가 그보다 낮다는 점은 좀 걸리네요. 이걸 현실적이거나 다소 보수적인 예측이라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약점이나 불안 요소를 감추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예상되는 변동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일부러 눈높이를 낮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 때 예상치를 뛰어넘는 비트를 연출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분기 실적에서도 ZYN 출하량이 일부 분석가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마냥 장밋빛 전망만 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 이제 PM의 진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기술적 해자, 모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PM의 저력이 단순히 담배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아이코스하고 그 전용 스틱인 히치 및 테리아, 이걸로 대표되는 이 비연소 제품 플랫폼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신제품 하나 잘 만든 수준이 아니라 경쟁자들이 정말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기술 기반의 성벽을 쌓아 올린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기술적 해자라고 보시는 건가요? 경쟁사들도 비슷한 가열식 전자담배 제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BAT의 글로 같은 제품도 있고요. 경쟁이 꽤 치열해 보이는데요? 네. 물론 경쟁자들이 있죠.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PM의 아이코스는 몇 가지 확실한 차별점을 통해서 기술적 해자라고 보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핵심 기술 그 자체예요. 최신 모델인 아이코스 일루마에 적용된 스마트코어 인덕션 시스템이라는 기술이 대표적인데요. 이건 기기 내부에 담배를 찌르는 블레이드가 없고 스틱 내부에서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라 사용 후에 청소가 전혀 필요 없어요.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은 다수의 특허로 보호받고 있어서 경쟁사들이 이걸 똑같이 따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규제과학 측면에서의 해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2020년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위험저감 담배 제품 Modified Risk Tobacco Product, MRTP로 공식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판매 허가를 받은 것을 넘어서 아이코스 사용이 일반 담배 흡연보다 유해물질 노출을 줄여준다는 점을 미국 최고 보건당국이 과학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공신력이자 마케팅 무기죠. 경쟁사들이 동일한 수준의 MRTP 승인을 받으려면 정말 상상 이상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해야 합니다. 거의 넘사벽 수준의 진입장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봐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거나 새로운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규제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요. 또 2008년부터 비연소 제품 개발에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는 점, 이건 PM의 자금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건 맞지만 만약에 규제 환경이 급격하게 불리하게 변한다면 이 엄청난 투자가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자산이 아니라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로 전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투자가 항상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겠죠. 하지만 PM은 생산 및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해자를 구축하고 있어요. 국제공인 시험기관인 콜라스의 인정을 받은 자체 공장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하에 히츠와 테리아 스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능력과 안정성까지 확보하게 해주는 거죠. 결국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 까다로운 규제 승인, 그리고 안정적인 생산 능력이 결합되어서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해자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자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재무적 성과, 즉 돈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RSRP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회사 전체의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추정한 분석도 상당히 흥미롭더군요. 네, 그 계산 결과도 봤습니다. 2025년 예상 매출인 370억 달러에 RRP 전환으로 인해서 회사 전체의 평균 순이익률이 약 1.0%포인트 정도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더군요. 그래서 연간 약 3억 7천만 달러의 추가적인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추산했고요. 그리고 이 RRP 기술이라는 무형자산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추가 이익에다가 적정 주가 수익 비율 PE 25배를 곱해서 약 9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훌쩍 넘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연간 3억 7천만 달러라는 추가 이익은 PM의 전체 추정 연간 순이익 한 90억 달러 정도로 보는데요. 이거랑 비교하면 약 4.1%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이익 규모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양산업으로 치부되던 담배 산업에서 PM이 여전히 성장주로서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핵심 동력이 바로 이 RRP 전환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RRP 기술 자산의 내재 가치로 추산된 92억 5천만 달러는 현재 PM의 전체 시가총액 한 2,500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여기에 약 3.7% 정도를 차지합니다. 저는 이 수치가 시장이 PM의 전환 스토리에 부여하고 있는 프리미엄의 일부를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그 계산에 사용된 여러 가정들, 이게 다소 낙관적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RLP 전환으로 인해서 회사 전체의 평균 수익률이 정말 1%포인트나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담배 산업이 가진 본질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규제나 소송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과연 P25배라는 배수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기에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높은 배수일 수도 있어요. 또한 RLP 지수를 자산의 가치가 전체 시가총액의 3.7%를 차지한다는 것이 PM이 단벌 회사가 아닌 혁신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히 의미 있는 비중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 영향력이 좀 제한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리스크 관리하고 밸류에이션 평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제시되는데요. 마치 우리가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볼 때 연체율을 중요하게 보듯이 PM의 미래 성장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을 평가하려면 핵심 지표로 RLP 매출 비중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비중이 높을수록 전통담배 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표라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비중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신호인 것도 맞고요. 하지만 그 지표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식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석 자료 중에는 RLP 매출 비중하고 PE 매수 사이에 꽤 높은 양의 상관관계, 상관계수 0.75 정도로 가정했더군요. 이게 존재한다고 분석하면서 RLP 비중 1%포인트 오를 때 PE 배수가 0.3p 정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가정이자 경향성일 뿐입니다. 상관관계가 반드시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미래에도 이러한 관계가 똑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단순화된 접근일 수 있어요. 물론 가정이지만 RLP 비중이 실제로 2020년 1분기 23.8%에서 최근 42% 수준까지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그 팩트는 PM이 성공적으로 사업 전환을 이뤄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서 PM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 즉 리레이팅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보면 만약 RLP 비중이 목표치에 더 근접해서 45%까지 추가로 개선된다면 순이익은 5에서 8% 더 증가하고 주가는 10에서 15%까지 축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합니다.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봐도 PM의 RLP 전환 속도하고 현재 비중 42%는 정말 단연 압도적이에요. 산업 전체가 변화하는 리스크에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분석에서도 나와 있듯이 만약 RRP 비중 증가세가 둔화되어서 42% 수준에서 정체된다면 주가는 마이너스 5%에서 0% 사이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고요. 심지어 경쟁 심화나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서 비중이 오히려 39%로 후퇴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순이익이 5에서 10% 감소하고 주가는 15에서 2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리스크 시나리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전환 속도가 느려지거나 경쟁 우위를 잃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성장 기대감이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PE 배수, 예를 들어 30배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이미 이러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을 너무 앞서서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하지만 기회 요인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놓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아이코스가 규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다시 진입하고 동시에 JN이나 VIV 같은 다른 비연소 제품 포트폴리오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확장되는 이런 최상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PM이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 TAM이 30%나 더 커지고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 CAGR도 10에서 13%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 주가가 현재보다 45%에서 60%까지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할인율, 리스크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죠. 8.5%를 적용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DCF 분석 결과 현재 주가보다도 20에서 3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결론과 함께 투자 의견으로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붙어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PM이
담배 연기 없는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서의 결론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 대전제가 흔들리거나 깨진다면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분석 보고서 내에 있는 리스크 시나리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정말 섬뜩할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코스의 핵심 시장에서 갑자기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동시에 경쟁사에게 시장 점유율을 10%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더니 연간 순이익이 18%에서 25%나 급감하고 적정 주가는 무려 30%에서 40%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동안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소위 전환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히려 리스크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죠. 또한 아까 말씀하신 그 최종 할인율 8.5%를 산출하는 과정에 규제 리스크 및 전환 리스크 프리미엄이 무려 1.5%포인트나 추가로 반영되었다는 점. 이것은 이 기업의 미래 경로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벤트나 시장의 반응, 이걸 통해서도 현재 PM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만약 PM이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19%나 급등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왜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 하고 분석해 보니 단순히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는 한 4-5%포인트 정도 기여했고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효과가 또한 4-5%포인트 정도였다면 나머지 무려 90에서 10%포인트의 상승분은 바로 RRP 사업의 강력한 성장세하고 미래 가이던스 상향 조정, 바로 이것 덕분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PM의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바로 이 RRP 성장 모멘텀에 가장 크게 열광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 아닐까요? 19%라는 그 큰 폭의 상승이 RRP 성장 기대감 덕분이라는 분석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이건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반대로 RRP 성장이 시장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했다면 주가는 그만큼 더 큰 폭으로 급락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RRP 성과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이벤트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가상의 1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효과 분석도 흥미롭긴 한데 사실 그로 인한 직접적인 EPS 상승 효과는 0.0613%로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말 작죠? 재무적인 기여도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경영진이 우리 회사 주식 싸다, 그리고 앞으로 돈 잘 벌 자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서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주주들을 달래려는 신호, 시그널링 목적이 훨씬 크다고 봐야겠죠. 실질적인 가치 증대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PS 상승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네, 수치 자체는 작죠. 하지만 특히 PM처럼 규제 산업에 속해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 따라다니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중요한 신호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경영진이 그만큼 미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에 자신이 있고 또 현재 주가가 회사의 본질적인 내재 가치에 대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거니까요. 이건 기존의 안정적인 고배당이라는 매력에 더해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또 다른 프리미엄 요인을 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석 중에는 이러한 신호 효과까지 감안해서 목표 주가의 한 5.5% 정도의 추가 프리미엄을 부여해서 예를 들어 116.05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신호 효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심리 개선에 그칠 수도 있으니까요. 옵션 시장에서 예측하는 변동성 지표인 내재 변동성, Implied Volatility, IB 분석 결과도 좀 참고할 만합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예상 IB가 45%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발표 이후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폭이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2.8% 정도로 추정되었는데요. 이 정도면 코카콜라 같은 아주 안정적인 필수 소비재 기업보다는 변동성이 크고 넷플릭스 같은 기술 성장주보다는 작은 딱 그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안정성과 성장성 혹은 불안정성이죠. 이게 혼재되어 있다는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수치인데 어떻게 보면 여전히 안정적인 배당주로 보기에는 변동성이 꽤 높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2.8%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예측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의 변동성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성장 스토리를 더하고 있는 필립 모리스의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 수치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실적 발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 짜보는 체크리스트 같은 걸 보면 긍정적인 결과, 즉 불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기대되는 주가 반응도 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코스 출하량 증가율이 12%를 넘고 JYN 출하량이 2억 5천만 캔 이상이며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2.0%p 이상 올려잡는다면 주가는 6%에서 10% 정도 상승할 수 있고 이때는 적극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액션 플랜까지 제시되어 있더군요.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 즉 베어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대응 방안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이코스 성장률이 기대치인 8%에 미치지 못하거나 JYN 출하량이 1억 9천만 캔에 미달하고 조정 영업이익률 OPM이 40.5%를 밑돌거나 심지어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주가는 5%에서 10%까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때는 매도 또는 손절매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아이코스, JYN, 수익성, 가이던스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중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시장의 기대감이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FDA의 MRTP 승인이라는 정말 독보적인 기술적, 규제적 해자, 그리고 꾸준히 개선되는 실적과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은 PM이 더 이상 단순한 전통 담배 회사가 아니라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더 큰 기업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것처럼 이 거대한 전환 과정은 결코 꽃길만은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각국의 규제 리스크, 그리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또 예상보다 더 빠르게 위축될 수 있는 전통 관련 사업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미 상당히 높아진 기업 가치, 즉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등 PM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PL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시는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이 성장 스토리의 화려한 이면에 숨어있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보다 신중한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회와 위험이 정말 공존하는 복잡한 상황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필립 모리스의 미래는 이 거대한 기회와 또 만만치 않은 위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항해해 나갈지 거기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오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주식이나 상품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본 콘텐츠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정보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사실 확인은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